임미현의 아침 뉴스. 밤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다시 서울에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추가적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 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적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운명의 준결승전을 펼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7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노원구 중랑천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노원구 월릉교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겼고 4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2명도 차량에 갇혀 있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용비-IC 인근은 새벽 3시부터 통행이 재개됐고 잠수교는 어젯밤 10시부터 보행자 통행이 통제 중입니다.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2시간가량 물에 잠기는 등 500건에 육박하는 배수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수도권 집중호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관계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쪽을 중심으로 80에서 150이고요. 많은 곳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서 250 이상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많은 비로 집안이 약화되고 물이 불어난 상태라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오늘 오후 또다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 네, 전선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어제부터는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최고 260mm 넘는 기습적인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속초와 고성, 양구, 철원, 화천, 강원 북부 산간지역, 경기도 연천, 포천의 호우경보가 또 양양과 인제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mm에서 많게는 최고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이렇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또다시 서울, 경기,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 모레까지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내륙에서는 오늘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80에서 150mm 안팎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와 호남 지역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 1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주춤한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남부 내륙 일부와 제주 북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기존에 중단된 훈련 이외에 추가적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훈련 중단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추가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 훈련 중단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훈련 중단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로 대규모 훈련 몇 개를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선의를 깼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미래를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훈련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미 국무부도 협상에서의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미국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북한이 전향적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협상이 더 진전될 수 있고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이 북한에게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을 비난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놓고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당초 알려진 대로 북한 정권 수립일인 다음 달 9일 방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종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기를 놓고 중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일부 외신들은 이미 시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내달 9일 북한을 방문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른바 구구절 방북설을 놓고 중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구구절에 방북한다면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해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구구절을 선택해 방북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벌이는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할 경우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관련 무기들을 등장시키기라도 할 경우 미국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만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고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비협조를 부각시키면서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통상 국가 지도자의 방북 시 5일에서 7일 전에 공식 발표한 전례가 있어 다음 주면 시 주석의 구구절 방북설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이어서 기자의 창입니다. 오늘은 남북 연락사무소 보일러도 뜯어오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도성의 기자입니다. 최근 몇몇 신문에는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2달에 걸쳐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10억 원어치 상당의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한 보수 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였는데 정부가 북한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대거 퍼다 준 것으로 해석되기 딱 좋은 내용으로 꼬아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품목들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는 데 필요했던 자재와 공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따로 신축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교류협의사무소를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하층은 침수되고 벽면 누수와 유리 파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고 기초 설비 등을 점검한 뒤 7월 초부터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반입된 양수기와 낡아서 교체한 보일러가 원자로 보일러 기계로 반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연락사무소 정문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됐던 철제 빔은 물론 이를 조이는 데 필요한 볼트와 너트, 공구인 스패너까지 철강류로 분류됐습니다. 구리는 보일러 배관 등에 사용되는 동관과 전선이었고 니켈은 각종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자재였습니다. 세부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 바람에 사소한 부품이나 소모품까지 마치 전략물자인 것처럼 뭉뚱그려졌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것에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금지된 물자를 북한에 갖다 준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설치한 보일러나 문짝을 다 뜯어오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괴멸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24시간 365일 북한과 소통하면서
비핵화에도 속도를 내도록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여기에 상조하는 우리 측 인원들이 보일러를 틀고 전기를 쓰는 것을 두고 제재 위반이라고 침소봉대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자회장 도성혜입니다. 정부가 47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재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 예산 총 지출이 470조 5천억 원. 그야말로 초수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428조 8천억 원이었죠. 이것보다 41조 7천억 원, 1년 새 9.7%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10% 넘게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빼면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이후로 최대 증가폭입니다. 네, 이처럼 수퍼 예산을 편성한 이유,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크겠죠?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배정된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인데요. 올해보다도 22%나 많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네, 사실 정부가 올해도 일자리에 공을 많이 들였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클 테고요. 어찌됐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일자리는 물론 민간에서 창출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정부로선 마중물 성격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이 기자, 또 더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 이 양극화 문제도 고민거리죠? 네,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은 1년 새 4% 넘게 늘었지만 상하위 격차도 5배 넘게 벌어졌죠. 역시 재정으로 일단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네. 이 격차는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복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조 원 가까이 늘어서 16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5%로 한층 확대된 규모입니다. 네, 쓸 곳이 많으니까 예산 규모가 커졌겠습니다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당국은 세수 여건이 양호해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내년 총수입은 481조 3천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올해보다 7.6%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국세 수입은 300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 호황이던 올해보다도 12%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용한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균형재정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가 비축적인 정책 기조였다라고 하면 이번이 국가채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균형재정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네,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내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된 게 중기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즉 2022년까지 재정 전망을 미리 짜놓는 건데요. 정부 예산은 내후년엔 505조, 2022년엔 568조 원까지 내년 7%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예산 500조 시대가 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다만 재정 수입도 내후년엔 504조, 2022년엔 548조 원까지 매년 5%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현재 20%에 살짝 못 미치는데요. 2022년엔 20.4%까지 소폭 오를 겁니다. 그래도 OECD 평균인 25%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올해 39.5%였는데요. 앞으로도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준 기자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늘 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운명의 준결승전을 펼칩니다. 여자 축구는 한일전에서 아깝게 져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게임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박항서 매직을 앞세운 베트남과 운명의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우리 대표팀과 베트남의 준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인도네시아 치비농에서 열립니다.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을, 베트남은 시리아를 각각 연장전 끝에 따돌리고 4강에서 만났습니다. 대표팀은 간판 스타 손흥민과 이번 대회 8골을 몰아넣은 황의조를 앞세워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베트남의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범 감독입니다. 뭐든지 한 템포 빠른 단위 막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좋은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당초 목표가 조별리그 통과였지만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워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입니다. 제조국 한국 팬들한테도 실망 보이지 않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베트남 국민들한테도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 내용을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막판 자책골을 내주고 1대2로 졌습니다. 사이클의 나아름 선수는 트랙 여자 단체 추발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우리 선수단의 첫 3관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당시 경찰의 진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농성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하는 등 일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하명 조사위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여건이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고요. 다만 앞선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경찰이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김태욱 법률원장은 소를 취하할 만한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있다면서 무형의 요소까지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배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쌍용차 노조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살인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 같은 헌법 파괴와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쌍용차 사측이 노조 와해를 벌였다는 의혹은 조사위의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아예 과제로 남아버렸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BMW 화재 공포를 계기로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대한민국의 허술한 리콜 제도의 민낯과 제도를 개설할 전담 기구 신설 움직임을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W 화재 사태로 국내의 리콜 시스템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결함의 1차적 책임이 BMW 등 제조사에 있다고는 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에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우선 국토부는 차량 25대가 불에 타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이후 오리무중인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조사할 차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BMW로부터 부실 자료를 받는 등 그야말로 제조사의 횡포에 놀아났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하종선 변호사입니다. 거의 2년 반 넘게 BMW의 결함 은폐가 가능했던 것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사실 현행 리콜 제도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BMW가 진행하고 있는 리콜 방식인 자발적 리콜은 국토부가 결함의 시정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강제 리콜과 달리 업체 스스로 리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합니다. 결함을 일으킨 업체가 스스로 원인을 조사하고 보상까지 정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리콜 이행률이 낮아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제조사가 선호하는 무상수리 역시 업체가 대상 차주에게 개별 연락을 할 의무도 없고 수리도 원하는 고객에게만 하면 그만이라 리콜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결국 리콜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량 결함을 전담하는 자동차 제작 결함 TF 신설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송여훈입니다. 성매매를 당한 청소년을 범법자로 규정한 현행법을 따져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CBS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 법 개정안이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또 누가 왜 반대하는지 김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성매매를 당한 청소년을 이른바 대상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피해자라고 명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다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됐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꼽히고 여성가족부까지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여가부 이금순 아동 청소년 성보호 과장입니다. 모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은 사처분으로 인식을 하고 여성인권단체 그리고 법률단체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고 보호의 원칙을 청명해야만이 아동 청소년 성매매 정책까지 함께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그 보호 처분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 보통 성매매 중에서 저희가 소년원까지 보내는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은 다른 범죄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취급해달라는 요구가 이런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첫 재판을 마치고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오는 10월 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5월에 기소된 전 씨는 그동안 5월과 7월, 8월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서울 지역 학생 64만 6천여 명 가운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11,425명으로 작년보다 25.4%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가운데 언어폭력이 35%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7.6%, 스토킹 12.2%, 신체폭행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레일은 어제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에서 공급 좌석 121만 석 가운데 53만 석이 팔려 예매율 44%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모바일 예매에서 온라인 판매 좌석 가운데 41.6%인 21만 석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매 이틀째인 오늘은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지정된 역등지에서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과 장항선, 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는 폭우로 인해서 하늘길 운항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지연 운항이 속출하고 저녁에는 회항과 결항되는 비행기까지 생겼는데요. 오늘 아침 기상 상황은 전국적으로 괜찮아서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시작으로 각 지방으로 향하는 첫 비행기들이 정시에 이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는 어제 지연됐던 비행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연되는 비행기들이 있으니까 출발이나 도착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현재 국내선 유료할증료는 5,500원인데요. 9월에는 6,60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국제선 유료할증료는 거리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데 이 역시도 다소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선 예약 현황을 보면 서울 출발 제주행은 오전에 예약이 끝난 항공사들이 있고요. 제주 출발 서울행은 저녁 비행기 예약률이 높습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